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상희 심리사 2급 제5과목 심리상담 이론입니다. 지난 시간에 정신분석학 상담, 개인심리학, 인본주의, 행동주의 상담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인지상담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지상담의 개관입니다. 우선 인지상담을 하기 전에 인지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고나 신념, 지각이나 태도, 판단과 같은 우리의 의식적인 정신 과정입니다. 따라서 인지적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내담자의 행동이나 감정, 사고, 생각, 신념 같은 정신 과정에 의해서 중지된다라고 하는 가정에서 시작되는 상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부적응적인 행동이나 어떤 상황이나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해서 내담자의 사고나 신념의 결과가 그 바로 부적응의 행동을 나타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인지적 상담은 내담자의 부정적인 신념과 사고를 재구성함으로써 그 문제 행동을 해결하고자 그 초점을 두고자 하는 상담입니다. 인지 상담의 인간관은요. 모든 인간은 창의적이고 내면적인 성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인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능감과 완성감을 얻으려고 인간은 하나의 이제 기본적인 성향으로 매번 투쟁하려고 하는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제각각 다 우리 이름이 모두 다르듯이 특이하고 어떤 면에서는 모든 사람과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른 면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인간관을 가지면서 그런데 오직 나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다라고 하는 대한상담학회에서 정의 내리는 인지상담에 대한 인간관입니다. 인간의 행동은 그래서 무의식보다는 사고하고 의미하는 정신분석과는 좀 대조되는 이러한 인간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의해서 이제 결정된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인지적 개념은 훈련으로 가능하다. 이런 점에서는 앞에서 학습했던 행동주의 상담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학습할 인지상담의 대표적인 이론 크게 큰 틀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입니다. REBT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아론 벡의 인지치료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마이앤바움의 인지행동 수정이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CBM이라고 표현합니다. 물론 인지상담에 대한 이론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주로 우리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이론들 위주로 세 가지의 이론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합리적 정서행동치료, 즉 REBT입니다. REBT는 합리적 정서행동치료라고 하면서 알버트 앨리스가 처음 이제 그 이론을 창설했죠. 콜롬비아 대학원에서 정신분석 훈련을 지금 대부분의 상담 이론은요. 처음에 출발을 이제 정신분석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론을 따르게 되느냐 아니면 반론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이론들을 펼치게 되는데요. 앨리스 또한 그 정신분석 훈련을 받았지만 그 정신분석은 아무래도 수동적이고 비지시적 방법들이 비효율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그 이론을 펼치는 데 있어서 비합리적 신념체제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라고 하는 것을 개발하게 되죠. 1950년대에는 이제 합리치료라고 해서 RT라고 처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60년대 오면서 합리, 정서, 이제 정서를 포함하게 되는데요. 이후에 인지와 정서뿐만이 아니라 행동도 중시하면서 합리적 정서, 행동. 그래서 인지와 정서와 행동을 포함하는 REBT 치료가 완성되게 됩니다. REBT의 이제 인간관 및 기본 과정들을 쭉 보면요. 물론 인지 상담에 대한 인간관을 밑바탕에 깔고 있죠. 인간은 합리적이나 비합리적 사고. 이제 그 인지 상담을 하는 이번 시간에는 비합리적이라는 사고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 단어를 숙지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합리적인 사고를 할 가능성을 갖고 태어난다.
따라서 인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지나 정서, 행동 과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감정과 생각, 행동과 같은 측면 중에서 가장 그래도 중요한 것은 인지, 즉 사고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혼란이나 불안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내적, 내 사고에 의한 거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부적응적인 행동을 변화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감정과 행동 이면에는 사고의 작용과 그 과정에 초점을 두면서 기본 과정을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 RBT의 기본 원리, 즉 합리 정서 행동 치료, 이 RBT라고 칭하겠습니다. 인지는 인간 정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다라고 하는 원리로서, 예를 들면 타인이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은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그냥 내 생각으로 그렇게 만든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역기능적 사고는 정서장애의 중요한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그 비합리적인 사고와 이제 정신병리를 유도하는 원인에는 유전적이고 환경적인 영향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요소로 되어 있다는 기본 원리를 가지고 이 상담 또한, 인지 상담 또한 현재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간의 신념은 행동과 행동의 교육을 통해서 변화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합리적 정서행동 RBT의 주요 개념을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을 살펴보기 전에 정서의 구분을 먼저 해야겠습니다. 정서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정서와 부적절한 정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적절한 정서라고 한다 함은 뭐뭐 하기를 좋아한다, 뭐뭐 하기를 바란다, 나는 뭐뭐 하기를 더 좋아한다, 이런과 같은 등의 어떤 정서를 말하고요. 부적절한 정서는 이와 반대되는 정서가 되겠죠. 반드시 꼭 이런 것들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꼭 무엇을 해야 된다. 반드시 뭐뭐이어야 된다. 절대로 뭐뭐는 안 된다. 지금 제가 무엇을 막 강조를 하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예스 아니면 노, 흑 아니면 백, 이런 어떤 그 원리를 가지고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죠. 참이면 거짓, 이런 것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의 절대적인 명령이나 요구, 이런 것들과 관련된 정서나 부정적 감정을 부적절한 정서다라고 RBT에서는 정서를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합리적 신념의 특성을 보면 당위적 사고와 과장적 사고, 인간 비하적 사고, 낮은 인내성, 이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뒤에서 이제 뭐 예를 들겠지만 당위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 사고라는 거죠. 뭐뭐이어야만 해, 뭐뭐 반드시 뭐뭐 하면 안 돼라고 표현하는 예외란 없다라는 그런 사고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장적 사고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있는 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뭔가 좀 그에 반해서 좀 과장해서 생각하는 이러한 사고를 말합니다. 굉장히 삶을 사는 데 있어서 힘들겠죠. 그리고 인간 비하적 사고, 대체로 잘못된 한 가지 행동으로 자기를 비난하거나 어떠한 모습 한 가지를 보고 그 사람을 전체를 다 이제 그 판단한다거나 이러한 경향을 나타내는 사고를 말합니다. 낮은 인내성은 이제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이제 그 자기 효능감과 연결될 수도 있는 건데요. 좌절된 욕구의 상황을 충분히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건 이제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제 이상심리에서도 다룰 내용이긴 하겠지만 이제 그 어떤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과 또 연결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사고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비합리적 사고의 유형들을 보면 완벽주의, 당위성, 과잉 일반화, 무력감, 부정적 예언, 이런 유형들이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은데요. 이 정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완벽주의는 무엇이든 완전해야 된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히 이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어떤 이제 병리적으로 이것이 발전된다 그러면 강박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되겠죠. 병리적으로. 당위성은 모든 일은 반드시 내가 생각한 대로, 일정대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한테 말합니다.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기기 위해서 세우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당위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드시 일정대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잉일반화는 한두 번의 사건으로 모든 것을 다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치 이제 작은 일 하나로 모든 결론을 내려지는, 그래서 적용시켜 버리는 이러한 사고예요. 그리고 무력감은 스스로 다른 방법을 시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는 할 수 없어, 충분히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도 시도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고라 할 수 있죠. 부정적 예언은 자,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요즘에 유행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결과에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부정적인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시도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나는 안 될 거야, 무조건 이렇게 생각하는 이러한 믿음입니다. 그러면 잘 되다가도 결론적으로는 안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지는 이러한 믿음이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비합리적 사고의 유형들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비합리적 신념과 합리적 신념에 대해서 예시를 한번 볼까요?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하는 것은 주위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반드시 나는 사랑과 인정을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신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이에 반해서 합리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 나를 존중하고 사랑받기보다는 타인을 사랑하는 것에 신경을 더 쓴다는 것이 바람직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한 나쁘고 사악한 사람들은 반드시 비난받고 처벌받아야 돼 라고 비합리적 신념을 갖고 있다면, 이에 반해서 사람들은 비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흔해 그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돕는 것이 더 좋은 일일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 합리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죠. 또한 일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은 무시무시한 결과야, 난 이렇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곧 나는 파멸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원하는 대로 혹 되지 않더라도 그렇게 끔찍하지 않을 수 있어, 더 노력하면 될 거야 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위험한 일이나 두려운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이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이제 합리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은 걱정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건 아니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라고 하는 말 있죠. 이런 합리적 신념을 갖는다는 거죠. 또한 비합리적 신념은 모든 문제는 완벽한 해결책이 있고 이를 못 찾는다면 아마도 끔찍할 거야 라고 한다면, 반해서 나의 삶을 즐긴다면 아무런 보장 없어도 난 위험을 무릅쓰겠다. 자, 최근에 젊은 친구들의 어떤 의지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비합리적 신념에 완벽한 능력을 가져야 돼, 그래야 꼭 성공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인간이야. 물론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 좋습니다. 근데 모든 일에 이러한 신념을 갖고 있다는 건 비정상적이라는 거죠. 이에 반해서 합리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인간이란 누구나 실수를 범하기도 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이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 라고 합리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특징이라는 겁니다. 또한 세상은 꼭 공평해야 돼, 그리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해야 돼. 네, 이거는 맞는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진리는 참일 수밖에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외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세상은 불공평한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이를 지정하도록 이제 정정하도록 노력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합리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특징이고요. 나는 항상 고통 없이 편안해야 돼, 비합리적 신념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내가 노력한 만큼의 그 대가를 얻을 뿐이야 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나는 아마 미쳐가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그렇다면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제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이고요. 끝으로 반해서 합리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서적으로 그래, 나 힘들 수 있어, 그렇지만 이 정도는 참고 견딘다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야, 이런 합리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예의 비합리적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과 반해서 합리적 특징을 가진 사람들의 예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합리적
정서행동치료의 상담 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 기법에는 인지적 설명 기법과 정서적 환기 기법, 행동적, 적극적 지시 기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지적 설명 기법에는 암시를 비롯해서 굉장히 종류가 많죠. 그래서 유머의 사용까지 한 가지씩 살펴볼 것입니다. 정서적 환기 기법으로는 합리적 정서 상상과 부끄러움 제거 연습, 역할 연습, 감정적 언어, 행동적 적극적 지시 기법. 알리비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동적으로 지시하는 기법으로 이제 유명하죠. 그래서 보상 기법이라든지 과제 부과, 자극 통제, 어디서 많이 들어본 용어들입니다. 앞차시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행동주의 상담에서 상담 이론에서 구경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인지적 설명 기법의 상담 기법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시입니다. 암시는 부정적 사고를 긍정적 사고로 대체시키는 방법을 직접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이것은 개선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이제 암시하는 이러한 기법이고요. 두 번째 자기 방어의 최소화는 비록 여러 가지 잘못을 이제 이미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더라도 이 잘못이 결코 너를 자신을 경멸하거나 아니면 그 저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하는 이러한 기법입니다. 대안의 제시는 이제 제목에 다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대안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들은 많다라는 것을 알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내담자와 함께 닥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대안 선택들을 함께 내담자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대안을 선택해보는 것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인지적 설명 기법의 네 번째는 기분 전환 시키기입니다. 자, 내담자들은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힘듦으로 상담실을 찾게 되죠. 그래서 자기 패배적인 생각이나 행동 등 이런 것들로 굉장히 다운되어 있고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심리적인 요소들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이완이나 아니면 요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신체적인 활동들에 집중을 시킴으로써 왜냐하면 인지상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신체 활동들이 인지적인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분 전환, 즉 신체적인 릴렉스라고 하죠. 이완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의 인지적인 요소가 이제 이렇게 편안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분 전환 시키기 상담 기법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인지적 과제 수용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과제를 이제 주는 건데요. 문제의 이제 목록표를 쭉 만들게 됩니다. 내담자와 함께 만들겠죠. 그래서 이제 그에 대한 절대론적 신념을 이제 밝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됐고 이 문제가 자신을 어떻게 괴롭히고 어떻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에 대한 그렇다면 반드시 앞에서 우리가 예시로 들었던 비합리적인 신념을 바탕으로 쭉 문제들이 밝혀지겠죠. 그럼 이제 그러한 신념을 논박을 상담사가 하게 되겠죠. 나는 성공하지 않으면 실패자야. 라고 하는 내담자가 이제 분명 이런 이제 그 내담자를 만나게 되면요. 너무나 신기하게 정말로 이 이론에 딱 맞게 이야기를 하는 내담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면 깜짝깜짝 놀라기도 해요. 그러면 마치 이제 교과서를 보는 것처럼 거기에 반해서 이제 논박을 하게 되죠. 그렇지 않다는 거, 실패하더라도 얼마든지 대안이 많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함께 나누죠. 거기에 대한 이제 과제를 부여하고 자신이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사고나 정서, 행동 등의 문제를 내담자가 직접 채워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을 사라지게 하고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비합리적 신념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인지적 과제 수용 같은 경우에는 인지적 설명 기법 중에서 주요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정확한 언어 사용인데요. 무기력하거나 자기징벌적인 언어 양성 대신에 왜냐하면 이제 이런 그 알리비티 이제 그 치료가 필요한 내담자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무기력하고요. 근데 이제 언어 양상들이요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뭐 파멸될 거야,
환멸해. 막 이런 식의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자기 진술의 어떤 언어 패턴으로 학습하도록, 그러니까 조금 더 긍정적이고 일반적인 언어로 뭔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로 좀 이렇게 신선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언어로 바꿔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7번째 유추의 기법은요. 좋지 않은 습관이 이제 예를 들어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다루기도 할 건데 뭐 상당히 뭐 손을 떤다거나 손을 만지작만지작 한다거나 이런 습관이 있는 내담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서 이로 인해서 이제 본인도 그걸 아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울 수 있고 자신 없을 수 있고 그 한 가지로 인해서 이런 이제 행동들을 유추해 봄으로써 이런 유해한 습관이 그러니까 사람들을 왜 만나기 싫은지 들여다봤을 때 내가 책상 밑에서 손을 만지작만지작하고 이로 인해서 자신감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이러한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인지적 설명 기법의 마지막입니다. 언어 사용인데요. 이제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내담자들이 신체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많이 이제 신체적으로 다운되어 있거나 언어적으로는 일반적이지 않은 이러한 용어로다가 자신감이 떨어져 있는 이러한 내담자들일 수 있죠. 너무 이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이제 환기 시키는 카타르시스, 이건 이제 감정 정화라고는 하지만 이런 이제 환기를 시키는 측면에서요. 상담사는요 굉장히 슈퍼맨이어야 됩니다. 많은 것을 갖추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이제 그러면 유머를 사용해서 분위기를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그것도 내담자랑 좀 맞춰야 되겠죠. 전혀 맞지 않는데 혼자서 또 막 너무 유머를 그 분위기에 맞지도 않는 유머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또 별로 적합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이제 진지하거나 심각한 상황을 반격하고 법칙적으로 생활하는 이러한 농박을 하는 데 있어서 조언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유머를 사용하는데요. 유머를 사용할 때는 비교적 교육적이고 합리적인 이러한 유머를 사용해야 됩니다. 이상한 되지도 않는 유머를 사용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겠죠. 자, 2번째입니다. 2번째는 이제 정서적 환기 기법인데요. 여기에는 합리적 정서 상상과 부끄러움 제거 연습, 역할 연기, 감정적 언어. 이미 다 제목에서 그 기법들이 다 유추가 되죠. 첫 번째 합리적 정서 상상에는요. 부정적 상상이나 긍정적 상상을 함께 막 번갈아 가면서 해보든지 아니면 부정적 상상만 해보든지 긍정적 상상만 해보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상상을 통해서 이제 비합리적 신념을 포기하는 겁니다. 내가 왜 그렇게 생각을 했지?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합리적 신념으로 대체했을 때 만약에 내가 합리적 신념을 생각하는 앞에서 예를 쭉 들어줬잖아요. 그런 것들의 예로 대체했을 때 드는 느낌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네. 이런 데 초점을 맞춘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부끄러움 제거 연습을 하는데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이제 익숙하고 습관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아무리 내가 좋은 방향으로 하려고 해도 처음 시도하거나 습관적이지 않은 것을 할 때는 두려우면서 창피합니다. 그래서 부끄럽게 행동하도록 이제 부끄러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부끄러운 행동이 보이도록 과제를 먼저 줘보는 거예요. 연습하도록. 그래서 다른 비난에 대해서 과도하게 그보다 더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기법입니다. 내가 이 정도도 했는데 뭐 이렇게. 자, 그래서 다음에는 역할 연기인데요. 이것은 행동적인 요소와 극적인 정서적 요소가 합쳐진 이러한 기법입니다. 아까 이제 부끄러움 제거 연습과 연결되어서 내담자 상담자가 역할 연기를 네가 내 친구가 되고 뭐 내가 본인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역할 연기를 하면서 실제로 직접적으로 뭐 대인관계 어떤 부적응적인 상태의 상황에서 하는 이러한 기법일 수 있겠습니다. 감정적인 언어는 자신에게 맞는 감정적 언어를 구사하게 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인지 상담이 필요한 내담자들은 어떤 신체적이나 언어적인 구사에 있어서 일반적이지 않은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또는 감정적인, 그것도 나한테 맞는 이러한 언어를, 혹시 나는 실패해서 이제 인생 끝이야, 뭐 이렇게 말하는 친구에게 실패했지만 나는 노력해서 이것을 뭐 성공으로 이끌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뭐 바꾸게 해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이러한 기법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행동적 적극적 지시 기법입니다. 보상과 가제부가 자극 통제입니다. 보상 기법은요, 빈도를 증가시키는 보상입니다. 빈도, 횟수죠.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계속 증가할 수 있도록 우리는 행동주의에서 이거를 뭐를 이용했었죠? 강화와 처벌,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했는데 보상 기법을 이용해 가지고 빈도를 증가시키는, 바람직한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이러한 행동을 수반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법입니다. 과제부가는요, 과제부가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난이도를 서서히 높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그 상담자의 어떤 욕심으로 내담자가 감당할 수 있는 굉장히 높은 빈도의 과제를 부여하면 오히려 내담자를 더 힘들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요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자극 통제입니다. 특정 종류의 자극을 통제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야. 비만 내담자인데, 그러면 휴식 시간에 과자 자판기 이런 거를 지나가는 길을 차단하거나 이런 것들을 학습시키는 이러한 방법이겠습니다. 네, 알리비티의 상담 목표와 과정입니다. 상담 목표는요, 물론 이제 그 비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합리적인 사고로 바꾸는 것이 상담 목표이겠죠. 또한 삶의 책임을 지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상담 목표이며, 타인이 어떤 실수나 잘못을 수용하는 겁니다. 절대 정의롭지 않으면 안 돼. 이런 것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또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비합리적인 생각을 합리적인 생각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알리비티의 상담 목표입니다. 자, 상담 과정은요, 이것은 이제 그 필기 시험에도 이제 이 과정 자체를 묻는 시험 그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특히 실기 시험에서 이 과정을 이제 그 서술해라라고 하는 실기 문제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개념 자체를 서술하는 거죠. 자, 첫 번째, 잘못된 사고를 갖기 전에는 어떠한 일련의 사건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우리는 선행사건 A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건에 대해서 잘못된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비합리적 신념 체계 B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합리적 그 체계로 인해서 가지고 오는 어떠한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정서적이나 행동적이거나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올 때 상담자는 거기에 대한 결과를 논박하겠죠. 실패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은 실수한다고 해서 그것은 실패자가 아니야라고 하는 논박을 가지고 오겠죠. 그러면서 거기에서 오는 이제 효과를 가져오는, 이것이 이제 상담 목표로서, 상담 과정으로서 알리비티의 상담 과정은 A, B, C, D, E 이러한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이제 우리 그 사례를 볼까요? 유능한 상담사가 될 이제 자격 시험에 있는 사람이 마킹을 잘못해서 시험에 떨어졌어. 그랬을 때 나 이제 끝이야. 상담사의 진로도 이제 나는 못할 거야. 이렇게 이제 가지고 있어요. 선행 사건이 뭘까요? 자격 시험에서 마킹을 잘못한 거예요. 그럼 신념 체계는 뭘까요? 난 시험에 떨어져서 상담사 자격도 없어. 이제 끝이야. 이런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을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결과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하겠어요? 자격시험에 떨어져서 상담사 진로를 고민하고 있어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상담사는 논박을 하겠죠. 자격시험에 한번 떨어졌다고 해서 상담사 못할까요? 앞으로 노력하면 시험에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논박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치료를 거쳐서 이제 내담자는 그래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완벽한 사람은 없을 것이야. 라고 하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알리비티에 관한 기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행동 치료의 기본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자, 3번 지문에 감정과 행동 이면에는 인지뿐만이 아니라 인지와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앨리스의 알리비티에서 심리적 장애, 유발하는 것은
요인은 어떤 거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했습니다. 자, 합리적 정서 치료에서 제시하는 비합리적 생각입니다. 자기 자신이 시도하는 일은 결과적으로 제대로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거네요. 부정적 예언이었죠. 네. 자, A, B, C, D 이렇게 이제 필기시험에서 과정 그 자체를 그대로 이제 묻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A, B, C, D, E 했죠. 선행사건과 신념 체교, 결과, 논박, 효과. 네, 이렇게 이런 문제 있고요. 또한 그 각각의 알파벳에 대한 개념을 묻는 문제도 자주 출제됩니다. 올해 초에 출제가 되었네요. C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결과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인지상담의 두 번째, 아론백의 인지치료입니다. 자, 아론백은요, 미국의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심리학자고 인지요법의 아버지라고 불리는데요. 아론백은 어려서부터 이미 이제 두 자녀를 잃고 우울증을 앓고 있던 상태의 어머니로부터 과잉 보호를 받고 자라요. 왜냐하면 이미 아이를 2명 잃었기 때문에 얼마나 또 그 자녀가 또 잃을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어머니로부터 과잉 보호를 받고 자랐죠. 왜냐하면 이 지금 이제 제가 어떠한 상담 이론 할 때마다 이 대표적인 학자들의 배경을 설명드리는데 이 학자들의 배경이 그 이론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나 이제 그 학습을 하실 때 대표적인 학자의 그 위인 전까지는 아니지만 학자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습하시면 이론을 이해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백은 어린 시절 때 골절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제 이거를 과잉보호로 계속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점점 더 심한 감염으로 이어졌고 그로 인해서 학교도 못 다니고 제대로 굉장히 힘든 아동기의 경험을 보내게 된 거죠. 자라면서 이거를 생각하게 된 거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었던 아동기를 보냈고 이로 인해서 내가 지금 왜 이러한 상태고 이런 것들을 쭉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동기의 어떤 부정적인 신념을 계속 연구하기에 이르렀고 스키마, 즉 우리나라 말로 인지도식입니다. 스키마라는 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인지치료의 그 인간관 및 기본 가정은요. 인간은 복잡한 어떤 그 인간의 창조물로서 생각이 감정이나 행동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경험에 의해서 나의 행동이 결정되는데 앨리스와는 좀 다른 측면은 이것이 탐색적 접근을 지향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정된 행동이.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제 인지적 오류가 바로 문제 행동의 원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인지치료 기본 개념은 인지도식과 인지삼재에 대한 그다음에 자동적 사고, 인지오류, 소크라테스식 대화법, 사고기록지 5개 칼럼 이러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자, 인지도식입니다. 스키마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어떠한 그 상황이 우리 머릿속에 딱 그림처럼 이제 그 도식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 이제 그 무의식에 그게 자리 잡고 있고 그게 규칙처럼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그 개에게 한번 물렸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럼 개는 무서운 동물 이렇게 딱 이 개념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만 보면 무서움 이게 내 머릿속에 딱 규칙처럼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지도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개를 보면 부적응적인 행동을 초래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인지삼재인데요. 인지삼재에 대한 것도 이제 실기시험에 대해서 인지삼재에 대해서 뭐 서술하시오 이런 식으로 출제가 자주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삼재는 나 자신과 주변 환경, 그다음에 미래, 즉 세계관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어떤 그 평가를 수반하는 독특한 사고인데요. 이제 자기 자신 같은 경우에는 자기 패배적인 이런 자아상을 말하는 거고요. 타인은 내 경험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 타인들이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이제 세계관인데요.
미래를 좌절하거나 기쁨과 희망이 없는 것 이런 것들로 묘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삼재 이렇게 이제 그 인지 치료의 개념을 짓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지에 대한 왜곡을 가지고 오고 이 왜곡으로 인해서 다양한 활동 영역에서 부적응적인 행동을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세 번째, 자동적 사고입니다. 자동적 사고는요, 이제 그 현실에서 인식하고 있는 외연적 사고, 그러니까 바깥으로 드러나고 있는 사고 이외에 또 다른 내 안에서 공존하고 있는 다른 사고예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것을 생각했을 때 바로 이어서 나타나는 사고. 예를 들면 내가 시험 공부 때문에 동생과 놀지 못했어. 이건 이제 타당한 사고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까지는 타당합니다. 그래서 나는 나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게 자동적인 사고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시험 공부 때문에 동생과 놀지 못한 게 나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동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사고가 바로 타당하지 않은 사고이며 이러한 사고가 자동적 사고라고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인지 왜곡, 즉 인지적 오류라고 합니다. 인지적 왜곡의 예를 6가지 쓰시오라고 하는 이제 실기 문제도 나오고요. 또는 이것 자체의 개념을 이제 문제로 내고 그다음에 이제 필기 시험에 이 개념을 고르는 이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잉 일반화는 아까 이제 그 알리비트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한 가지 근거로다가 모든 것을 다 일반화시키는 이런 거죠. 그래서 나는 절대로 옳지 않은 것은 할 수 없어. 모든 것을 일반화시키는 거죠. 이분법적인 사고는 흑백 논리라고도 하는데요. 흑 아니면 백, 예스 아니면 노, 옳지 않으면 그런 거야. 성공하지 않으면 난 실패자야 라고 하는 사고입니다. 세 번째는 개인화예요. 개인화는 이제 자신과 무관한 사건을 마치 내 건 것처럼 지나가다가 동료들이 나를 보고 웃었어. 웃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 인지적 오류의 예죠. 재앙화, 파국화인데요. 알리비트의 개념이랑 비슷한 예들이죠. 파국화는 이제 미래에 대한 현실적 고려 없이 부정적으로만 계속 예상하는 거예요. 이건 부정적 예견과 같은 의미죠. 이번 상담사 시험에서 떨어져서 내 인생은 이제 끝이야 라는 겁니다. 임의적 추론은 이제 그 사람이 전화를 안 받는다는 건 분명 내 부탁을 안 들어준다는 거야. 아니면 날 싫어하는 게 분명해. 이런 겁니다. 정서적 추론은요. 아무 증거 없이 자신의 정서적 발언에 때려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책감을 든다는 거 보니까 내가 분명히 잘못했나 봐. 이렇게 추론한다는 거죠. 잘못된 명명은요.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한 번 했어요. 한 번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보고 저 사람을 실수대장 이렇게 명명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잘못된 명명 이게 있고요. 이제 과장 축소는요. 어떤 사건의 의미를 지나치게 과장하거나 축소한다는 오류예요. 앞에서 이제 알리비트의 우리 그 개념들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용어들이 조금씩 다르거나 비슷한 이런 개념이죠. 예언자적 오류는 입맛 없는 군 보면 나는 이제 병에 걸릴 거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타당하지 않은 근거로다가 미래를 추측하는 이런 거죠. 내가 아마도 이번 버스를 놓친 거 보니까 이제 면접을 보러 갈 때 그 회사는 떨어질 건가 봐. 뭐 이런 이제 오류를 범하는 거죠. 독심술은 저 사람 너무 예뻐졌어. 혹시 성형수술한 거 아니야? 이런 거죠. 그래서 타인의 마음을 자신 맘대로 추측해서 단정짓는 이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지적 오류를 가지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럼 이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제 그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목표겠죠. 다섯 번째는 이제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인데요.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은 필기 또는 실기 시험에 이것은 주로 실기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주로 철학에 대해서 뭐 이렇게 학교 현장에서도 함께 하고 하지만 사실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을 상담에 적용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담사로서 이제 쉬운 일은 아닌데요. 어쨌든 이제 이 인지적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질문 방식으로 하는 이러한 대화법이에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의 원리는 문담식 산파술인데 쉽게 말해서 내담자는 진통하는 산모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담사는 산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산사라고 해야 되나요? 사실 이제 그 아이를 낳는 산모 대신에
조산사가 아이를 직접 낳아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면 굉장한 큰 환희와 기쁨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낳는 동안은 굉장히 힘든 이러한 과정들이 있잖아요. 근데 조산사라고 하는 것은 그 아이를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들을 질문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즉 질문이 결론을 내릴 때까지 질문을 통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식으로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하되 요점만 간단하고 맥락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합리적 사고에 대해서 논박은 하지만 내담자에 대해서 비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든 상담에 이건 원리죠. 내담자를 비난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예시를 보면요. 논리적 논박과 논박하는 데 있어서 경험적 논박, 대안적 논박, 실용, 기능적 논박이 있을 것입니다. 논리적인 것은 너한테 그게 어떠한 도움이 됐느냐, 그리고 그게 타당하다는 증거가 무엇냐,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볼 거며 어떤 대안이 있을까, 이런 논박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용적이나 기능적 논박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떠한 도움이 되느냐라는 논박을 통하는 이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크라테스식 대화법 질문할 때요, 유의사항을 보면 이것은 이제 그 내담자에게 미리 알려줘야 돼요. 이거는 이제 상담 기술이고 기법이다. 그러니까 끊임없는 이제 그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할 때 내담자가 언짢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이거는 기술이고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숙지시키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질문에 대한 답, 모든 상담은 답을 말해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내담자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자발적으로, 혹시 답을 말하지 못하더라도 답을 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죠.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조산사가 아이를 직접 낳아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에게 실험적 과제를 미리 제시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은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좌절하지 않는 것은 않아야 되며 이런 과정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이제 숙지시켜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공감의 태도를 보이고, 만약에 이제 자동적 사고, 잘못된 이제 인지적 오류를 가지고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말고 거기에 대한 의미를 찾아야 되는 점. 그래서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이제 그 개념으로는 사고 기록지 5개 칼럼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이 5개 칼럼이라고 하는 것은 감찰과 수정의 어떤 주요 표적이 되는 사고를 적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이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졌던 상황, 그다음에 그때 느꼈던 감정, 그래서 일어났던 자동적 사고, 그래서 이제 그 합리적인 반응들, 그 자동적 사고에 대해서 그러면 어떠한 반응들이 합리적일까라고 하는 거를 쭉 적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에 도출하는 이러한 기법이 되겠습니다. 인지상담의 목표를 그래서 보면 당연히 자동적 사고를 이용해서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그 목표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이야기했던 스키마, 잘못된 인지도식을 재구성하는 것이 이제 그 목표고요. 인지치료는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에 특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공포장애나 섭식장애, 분노나 공황장애나 물질 남용 같은 거, 이런 이제 내담자들에게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인지치료에 마무리하는 기출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들이 웃고 있대요. 근데 아무 관련이 없는데 나 욕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래요. 아까 이게 어떤 개념이라고 했습니까? 네, 3번의 개인화가 되겠습니다. 아론백의 인지치료에서 인지적 오류에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강박적 추론이 아니라 임의적 추론이 되겠죠. 네, 또는 정서적 추론이라고 합니다. 아론백이 제시하는 이제 그 오류입니다. 평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증명하는 거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과장과 축소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우울한 사람들이 보이는 이제 그 사고인데요. 결론을 지지하는 증거가 없거나
증거가 결론과 배치되는데 불구하고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 과정 앞에서 나왔던 겁니다. 이 의무적 추론에 대해서는 자주 나오니까 개념 정리를 잘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지치료의 인지도식에 대한 설명이네요. 인지도식은요, 청소년기 이전부터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지문에서는 청소년기부터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그 아동기 시절부터 이미 형성이 되어 있는 이러한 스키마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구체적인 상황에서 아주 빠르게 스치듯이 떠오르는 생각이나 영상을 찾아내는 것. 이것은 것이 아닌 겁니다.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에 대한 이제 지문이 4번인데요. 이것은 끊임없는 질문을 쭉 통해서 결론에 다다를 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오랜 질문을 통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지문은요, 사고 기록지 5개 칼럼에 대한 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4번 질문은 소크라테스식 질문법에 대한 내용이므로 틀린 질문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인지 상담에 대한 마지막 개념인 인지 행동 수정 CBM입니다. 인지 행동 수정은 이제 그 CBM이라고 하는 그 단축어로 마이엔바움 독일어죠. 그래서 이제 그 정신과 의사로서 PTSD 전문가 심리 치료사입니다. 이제 PTSD는 저희가 이제 심리 상담 이론의 실제 부분에서 다룰 건데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죠. 그래서 인지행동 수정은요, 인지를 재구조화 하면서 치료할 수 있다라고 보는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합리적 정서 치료는 아동에게 적합하지 않아. 그래서 대안적 치료로 바로 이 CBM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자기 대화예요. 혼잣말에 초점을 맞춰서 근본적으로 이제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그 점검하게 하고 이럼으로써 자기 언어, 스스로 언어 표현을 하고 대화를 함으로써 모든 행동이 교정이 될 것이다라고 바탕을 두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기본 과정 및 원리를 보면 부정적인 혼잣말은 그 정서적인 근원의 문제의 근원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따라서 이 수정 방법으로 자기 지시 훈련, 즉 자기 교습 훈련, 그것과 스트레스 예방 훈련으로 인지행동 수정은 충분히 될 수 있고 아동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말한 그 알리비티와 그 아론백의 인지치료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 감당하기에는 힘든 그러한 치료법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주요 기법은요, 이미 말한 자기 지시 훈련과 스트레스 예방 훈련, 행동 변화 3단계 이러한 기본 개념이 있는데요. 자기 지시 훈련법은요, 정서 결의 원인은 부적절한 사고다. 네, 인지 상담이기 때문에 인지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므로 물론 여기에도 사고라는 말이 나오고 부정적인 것은 바로 그것이 부적절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내담자 스스로가 자신을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탐색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요법입니다. 그래서 그 관찰 대상은 누구다?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나 감정, 행동, 대인관계 이런 것들의 반응들을 스스로 지켜보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이제 스트레스 예방 훈련인데요. 이것도 이제 요즘에 아주 자주 출제되고 있는 이러한 용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상황을 설정하고 이거를 이제 상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것을 한번 이렇게 상상해보고 또 그 능력을 향상시키게 하는 이러한 기법인데요. 그 스트레스 접종 방법이라고 하는데 좀 용어가 낯설죠. 그래서 이제 이 접종 방법에는요, 재구조와 문제 해결 전략, 그리고 뭐 심호흡 훈련, 이완 기법 이런 겁니다. 대처 기술, 모델링, 자기 교육, 행동 연습, 강화, 이완 훈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가 숙지해야 될 것은 스트레스 예방 훈련이라고 하는 용어에 거기 기법에는 개념에는 스트레스 접종 방법이라는 것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래서 행동 변화법 3단계인데요. 그 1단계로는 자기 관찰의 단계로서 먼저 자기 그 행동 변화를
변화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단계입니다. 자기 관찰을 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자기 행동을 이제 관찰하는 데 있어서 내가 밥을 먹는 데 있어서 어떠한 식품을 안 먹는 습관이 있구나. 또는 젓가락질을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이상했구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관찰하게 된다는 거죠. 아니면 뭐 자기의 다른 사람과 다른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감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물론 이제 그 잘못된 것도 있지만 민감한 것 이런 것들도 포함한다는 겁니다. 2단계는 이제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내 스스로 내적 대화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 부적응 행동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한 발짝 물러서고 보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점이 잘못됐고 이러이러한 점이 다른 사람과 좀 달랐고 이러한 점이 뭐가 잘못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2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적합한 행동으로 그 대안에 이제 집중하게 되는 거죠. 내가 그러면 이 식품을 안 먹었기 때문에 어떠한 영양결핍이 생겼을 수 있을 것이고 이 젓가락질을 이렇게 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밥을 먹을 때 많이 흘렸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고 그러면 젓가락질을 잘하기 위해선 어떻게 손가락을 어떻게 훈련하고 이런 대안에 집중하겠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통해서 자신의 내적인 어떤 변화에 대해서 이제 학습하게 되는 이러한 단계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행동 변화의 3단계는 새로운 기술에 이제 그 앞에서 알았던 그런 학습을 익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익숙하게 하는, 그래서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이러한 단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적 변화를 해보고 그 결과를 시도했더니 아무 일도 안 일어났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결과를 관찰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좋아졌어, 어떻게 밝아졌어, 이러한 것들을 평가하면서 그러한 데 초점을 두고서 내담자를 이제 이렇게 변화시키는 이러한 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인지상담의 3번째 그 이론이었던 마이앤바움의 인지행동 수정에 대한 기출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지행동 상담에서 스트레스 접종 방법이 아닌 것은인데요. 이 스트레스 접종 방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서 제가 좀 익숙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최근에 그 필기시험도 그렇고 실기시험에서도 가끔 등장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인지행동 수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인지상담 이러면 앨리스의 합리적 정서행동 치료와 아론백의 인지치료를 많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인지행동 상담에 대해서 이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출제율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학습을 하시면 되겠고요. 스트레스 접종 방법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해보면 스트레스 접종 방법에는 재구조화, 문제 해결 전략, 심호흡 훈련, 이완 훈련이라고 했죠. 그래서 대처 기술이나 모델링, 이 모델링은 이제 뭐 상담사나 아니면 권위가 있는 아니면 교사 이런 사람들이 대한 모델링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자기 교육, 이 인지행동 상담 자체의 어떤 주요 기법이 어떤 자기 말에 대한 관찰학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자기 교육을 강화시키고 행동을 연습시킴으로써 긍정적인 행동을 이제 우리가 강화시키는 이완 훈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트레스 접종 방법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문에 재구조화 연습과 이완 훈련, 심호흡 연습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 접종 방법에 해당하므로 인지 재교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3가지의 이론 중에 인지 재교육 같은 경우에는 합리 정서행동 치료나 아론백의 인지 치료에 해당하는 이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마이앤바움 이제 지금 했던 내용이에요. 인지행동 수정 CBM에서의 행동변화법 3단계. 조금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학습했던 행동변화 3단계 변화 과정에 대한 내용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자기를 관찰하고 이 인지 상담 중에서 조금 이제 독특했던 이러한 그 상담 기법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관찰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학습을 대안에 대해서 발견한 다음에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이러한 어떤 그 치료 기법으로서 첫 번째 자기를 관찰하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내적 대화를 시작하면서 그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학습을 하고 그 학습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부정적인 어떤 행동이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던 요소들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어떤 그 학습을 통해서 실생활에 적용이 되면서 익숙해지는 이러한 치료 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지상담 그 자체만으로도 비교가 많이 되는 이러한 상담 이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지상담하면 잘못된 신념 사고를 바꾸는 거야 라고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워하는 학습자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상담 현장에서는요, 이 인지상담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심리상담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우리의 마음, 정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변화시키고 이런 것에 있어서 보여지는 이러한 변화를 관찰하기가 사실은 매우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관찰들은 평가가 가능하고 측정이 가능하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상담 이론 중에 하나가 이 행동주의와 인지적 상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런 이제 상담 이론들을 숙지하시고 또 그것도 그거지만 또 임상심리사 2급 필기시험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출제가 많이 되는 이러한 이론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지 마시고 인지상담의 어떤 3가지 큰 틀의 이론을 숙지하셔서 그 인지상담에 대한 어려움을 해결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실존 상담과 형태주의 상담에 대해서 학습하겠는데요. 이것 또한 이제 그 상담 이론에 우리가 그 형태주의 상담 같은 경우에는 그 재미있는 그림들을 토대로 전경과 배경을 토대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상담이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서 상담 이론에 대한 개념을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